시간인데요. 만약 우리가 정신적 개선과 분주함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내면 경험을 알아차린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타라는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네요. 실패를 두려워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격렬하게 작동하게 된다. 만약 바쁜 와중에도 의식적으로 통제장치에서 손을 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개 멈춤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분노가 폭발할 때, 슬픔에 압도당했을 때, 욕망으로 가득 찼을 때,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것을 묻고 멈추고 진심으로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몸을 고요하게 한다 라고 하네요. 자, 정신적 계산과 분주함을 의도적으로 멈추면 의도적으로 멈추고 내적 경험을 알아차린다면, 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이 훈련이 조금은 내가 깨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멍하니 있으면서 알아차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알아차림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생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 하고 해서 그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패턴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예를 들면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나 화나 짜증이나 슬픔이나 외로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데 분명히 알아차리면 나의 어떤 그 에너지가 내려가고 그것으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배웠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분의 알아차림에 대한 점검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것에 깨어 있어야 되지 내 생각으로 저 사람 화내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어. 저 사람 짜증내는 얼굴을 보고 있어.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어떤 감정에 같이 휩싸여서 동요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휩쓸려 눈이 있으니까 보여지죠. 눈이 있으니까 보여지면서 내 머릿속을 잘 보세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나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해? 뭔가 오해가 있는데 나에 대해서 뭔가 탓하는 거 아니야? 날 책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거나 그런 생각에 쌓여 있으면서 보고 있다라고 자기는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알아차림의 효과가 나올까요? 내가 이미 생각에 쌓여 있는데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있는 소리를 그냥 듣는 거고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의 효과를 기대하는 알아차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면 좋겠나. 자, 실패를 두려워할수록 우리 몸과 마음은 더 격렬하게 작동된다. 반발심이 큰 거, 작은 거는 어떤 거예요? 내 내면에서 더 저항할수록 반발심이 크겠죠. 내가 그것을 더 원할수록 그것에 대한 만족감, 그것에 대한 희망, 기대가 더 크겠죠. 그것은 당연하게 보여집니다. 내 욕구에 있는 것이지 그것의 크기에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타라는 멈춤이 가장 필요한 순간, 분노가 폭발할 때나 슬픔이 압도할 때, 욕망을 가득 찼을 때, 이런 순간들이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어떤 이
내면 경험으로서 좀 고요해지게 되고 내가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어떤 아주 분노가 폭발할 때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차림으로 그 상황을 보아내려면 어떤 훈련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여지냐면, 견디는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폭류, 감정의 폭류로 흘러가지 않으려면은 내가 그걸 좀 견뎌야 돼요. 상대가 화나는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미 상대가 화가 났구나, 상대가 나를 탓하는구나 라는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상대가 화났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해석입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빨갛고 나 화났다라고 말을 하고 분명히 100% 화가 난 거야. 근데 그거 무슨 내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에 대해서 화가 났구나, 짜증이 났구나, 날 탓하는구나를 어떻게 아는데요? 강아지가 사람이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나거나 예를 들면 앵무새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같은 눈이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건데, 그들의 눈과 나의 눈의 시선이 왜 다릅니까?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정보량이 다르고. 자,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상황을 견뎌내려면, 그 상황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내 이 감정의 폭류를 좀 견뎌낼 수 있어야 되지. 이렇게 이제 폭발할 정도면은 그냥 화가 났구나 천천히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폭발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죠. 그러려면은 우리는 조금 견디는 힘이 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휩쓸려 가겠죠. 태풍이 부는 날 작은 나뭇가지들이나 작은 식물들은 다 여지없이 쓸려가는 것 같이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면은 어떻게 태풍 안에 있는 나약한 뿌리처럼 휩쓸려 가지 않겠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어떻게, 욕망으로 가득 찼을 때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묻는 것은, 욕망으로 가득 찼을 때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을 묻는 것을 멈추고 진심으로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몸을 고요하게 한다. 욕망으로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걸 멈추고 진심으로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몸을 고요하게 한다. 좀 숙련돼야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당신은 이것을 바로 지금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는 본능적인 방법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며 무력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샬롯 조코백은 지금 이 순간 몸이 경험하는 바에 머무르는 것은 굴욕적이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부당하다는 느낌일지라도 멈춤의 기술을 통해 경험으로부터 숨지 않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가르친다. 좋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것을 반드시 자기 자신하고 약속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어떤 욕망이 일어나고 감정의 폭류 안에 있을 때 휩쓸려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한 번으로 안 되고 두 번으로 안 되고 10번, 하루로 안 되고 1년으로 안 되고 3년으로 안 되고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조금 길게 안목을 놓고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넘어지면 툭툭 털고 일어나고 아니면 넘어지면 좀 누워서 숨 고르기를 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여지를 둬야 되지. 내가 여기에 바로 탁 못 멈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책감을 갖거든요. 아직도 안 돼요. 여전히 안 돼요. 또 안 돼요. 해봤는데 나는 안 되나 봐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쓸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연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이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데 한 번에 어떻게 길을 딱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된다. 두 번에도 안 될 거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숫자 세는 만큼 그걸 훨씬 손가락 10개 다 벗어나서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 마음에 차분하게 되새기면서 멈추는 연습을 한다면 어느 날은 조금 더 되고 어느 날은 좀 덜 되고 어느 날은 조금 더 되고 어느 날은 덜 되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 내가 이 순간을 어느 고비를 넘겼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날 봄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죠. 아무리 추워도 오잖아요. 지금 요즘에 매화꽃이 폈던데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믿어주고 자기를 견뎌내주고 그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막 자책감으로 빠지지 말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꼭 그렇게 멈춤의 기술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질문이네요. 경험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면 우리를 몰아가는 욕구와 두려움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 왜 그런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타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습관적인 행동을 멈춤으로써 우리의 욕구와 두려움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반응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네요. 자, 경험을 통제하려는 시도. 우리는 에고는 통제자입니다. 그리고 규정하는 자죠. 이건 이래, 저것은 저래.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규정하고 통제하는 자입니다. 왜 규정하고 통제할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들이 있는데 통제하고 규정하려는 사람들의 성격은 어떤가요?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 통제하고자 해요. 불안하니까. 자, 그럼 에고는 불안이 많겠죠. 모든 것을 다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고 계획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만 돼 내일은 또 어디론가 맨날 마음이 달려가는 이유는 이 불안에 대해서 좀 나 좀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 이 마음 좀 편안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게 경험을 통제하려는 시도예요. 내 경험은 어떤 거예요? 그냥 열려있는 거죠.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다 내 오감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통제하려는 것은 생각이 통제하죠. 이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느끼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가르치고 규정 짓고 기준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정죄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습관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욕구와 두려움에 반응하죠. 습관적인 나의 행동과 판단이 내 욕구와 두려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습관이 내 욕구와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게 하려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열리고 개방됨으로써 내가 그 안에 확장되는 그 연습을 통해서 새롭고 창의적인 반응,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타라는 말합니다.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근본적 선택지를 제공받는다.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선택지가 다양해진다 이 말이겠죠. 일상의 삶에서 떠밀려가는 속도와 습관적 통제의 대부분은 생존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닌 뭔가 잘못되었다는 충분하지 않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부터 발생한다. 정말로 이 막연한 불안감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세상은 어때?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괜히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불안하거나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안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실로 불안한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것에 뿌리를 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막연하다는 거.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조금만 몇 번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멈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기만 한다면 그 불안감의 대부분은 사라질 거예요. 어떤 속담에 어떤 그 통계 자료에 심리치료 통계 자료에
걱정의 97%인가? 그 정도가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랬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97%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걱정들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왜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걱정, 막연한 근심.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실제로 일어나는 것만 걱정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막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가? 타라는 멈춰서 자신의 취약성을 대면하고 격렬한 고통을 수용하는 것은 트랜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조언하네요. 자, 이 막연한 불안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고요. 막 불안해. 그럼 불안해. 뭘 해야 되겠어? 저걸 해야 되겠어? 그렇게 막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딱 멈춰서 그것을 대면하고 그 격렬하게 일어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수용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수용하라고 하네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죠. 불안해하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라. 자, 불안해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좀 팁을 드리자면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불안해하는데 뭐를 불안해하지? 좀 명료해지면 우리가 덜 그것에 대해서 덜 휩싸이게 되죠. 그 막연함에 대해서. 그래서 뭐 때문에 불안한가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지?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어떤 것이야? 이렇게 리스트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질문하면 돼요. 이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할 일이야? 라고. 그러면 뭐 닥치면 하면 되겠지. 이거는 이 사람 마음인데 내가 그거 생각해봤자 뭐 하겠어? 그리고 이렇게 출연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막연한 것을 생각했었지? 라고 돌이켜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회원들에게 많이 안내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일의 성과든지 그냥 근심 걱정이 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멈춰서 내가 지금 걱정, 불안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뭘 걱정하는지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만든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말 이게 걱정할 일인가? 내 통제 범위 안에 있는가? 이 걱정이 내 통제 범위 안에 있으면 내가 걱정을 해서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되겠지만 내 통제 범위 밖에 있다고 하면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일은 그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그 힘을 가진 어떤 상황이든 사람에게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이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편안한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때 일어날 일은 일어날지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한번 꼭 해보시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의 그림자는 어린 시절 거부당하는 감정들을 상습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질문과 호기심을 묻어버리고 분노를 무시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긴장이 매듭되게 되어 긴장의 매듭이 되게 하며 끝없는 자기 판단과 책망으로 두려움을 덮어 씌운다라고 하네요. 자, 상습적인 긴장감. 그 그림자는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묶여 있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의 어린 시절은 우리는 선택지가 별로 많지 않았죠. 어린아이들이 물론 선택할 수 있겠죠. 부모한테 반항할 수도 있겠고 소리칠 수도 있겠고 나는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위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이들은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입당하고 젖어지는 존재죠. 어떤 환경이든 부모의 습성이든 가르침이든 감정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세상을 살아가는 시선과 방식 모든 것이 다 어떤 주입의 대상이죠. 아이들은 힘이 별로 없죠.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저항할 때는 이미 늦었죠. 우리가 뭐 청소년기든 나이 들어서 어떤 경험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다 옳은 것은 아니었구나.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지만은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뒤에 우리가 그것을 복귀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용성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습적인 이 감정의 매듭에 묶여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면 치유, 뭐 어린아이 자아 치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 묶여 있는 매듭을 풀기 위한 노력들인데, 자,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 상습적으로 묶여 있는 나의 에고감, 자아감, 정체감, 그리고 이것이 거의 강요되거나 이 DNA로부터 그냥 유전되어 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일 테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보완해내는 그 힘이 그나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지, 내 생각을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 계획을 세워서 벗어났겠다. 그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 힘들까요? 내 생각 안에 있는 범위에서 더 좋은 생각을 한다 한들 내 범위 안에, 내 묶여있는 그 범위 안에서, 묶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봤자 묶임 아닐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해결책,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거기를 못 벗어난다면 나는 여전히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리고 현상을 현상으로 보면서 나의 경험적인 제한을 벗어나서 내 오감이 느껴지는 것에 열리고 좀 더 개방적이어야 선택지가 넓어지고 창의적이게 되지 않겠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달아나면 내면의 어둠은 더 커지는 이유는 뭔가? 라는 질문. 당신의 수치심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려는 주요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 존재의 일부를 거부할 때마다 근본적 무가치감을 스스로에게 확산시킨다라고 대답하네요. 자,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달아나는 것. 우리의 회피 전략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도망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내면의 어둠을 커지게 만드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그 두려워하는 것을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 개가 무서우니까 도망가지. 그 개하고 내가 한번 해볼만 하다 하면은 도망가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피 전략을 쓰는 것, 방어 전략을 쓰는 것에서 이미 뭐예요? 그 두려움에 대한 인정, 패배에 대한 인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무가치하다, 열등하다. 그것에 대한 인정이 있기 때문에 방어 전략으로 회피를 쓰든 어떤 나의 무가치감에 대해서 자조하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부할 때마다 더 커지죠. 인정하고 또 나는 무가치에 인정하고 또 나는 무가치에 인정하고 도망갈수록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 자신을 피하려고 할 때 정체감은 불안하고 부족한 자기로 굳어진다. 맞겠죠. 계속 부족한 자기가 되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타라가 예를 들어주네요. 어린 시절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적이고 변덕스러운 엄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걸 익히며 자란 아이는 인간관계에서 방어적이고 쉽게 상처받는다. 자, 방어적이고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너는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엄마가 항상 변덕스럽고 비판적이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 뿐인데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음속에 내면의 엄마, 아직도 여전히 나는 내면의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꾸중 듣고 잘못 듣고 더 잘해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감에서 누군가 말하면 계속 너는 잘못됐어. 잘하는 거에 하나도 없네. 그 생각이 같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습적으로 그 감정들이 상습적으로 그 긴장의 매듭 안에 묶여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방어적이고 쉽게 상처받고 또 꾹꾹 참다가 폭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스스로도 사람들하고 있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하고 있는 거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고 하고 혼자 즐기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또 외로워하죠. 날 이해해 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모순적인 딜레마에 빠져서 지내게 됩니다. 이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면. 자, 자신의 상처와 화를 억제할수록 관계를 끊거나 분노에 찬 공격을 폭발시킬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을 방어하고 생생한 상처를 감추는 습관적인 반응의 방식에 자동화된 형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로 내 식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내 자유의지로 지금 화를 내고 있고 내 자유의지로 저 사람과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동화된 반응일 가능성이 많다. 어린 시절 묶여있는 그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주입된 것에 대해서 자동화된 반응일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다음 질문입니다. 노력 없이 타고난 방식으로 자유를 맛보며 심오한 깨어있음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뭘까? 노력 없이 타고난 방식으로 자유를 맛보며 심오한 깨어있음. 노력 없이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애쓸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 상태에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깨어남,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나의 진화, 참나, 순수 의식에 접근되는 거, 그 얘기가 어떻게 펼쳐지나 타라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깨어있음의 순간이 되게 고요하거나 고독한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즐거움을 쫓아가지도 세상의 고통을 밀어내지도 않는 멈춤을 통해 편안하게 본연의 깨어있음과 내면의 자유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자, 멈춤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자, 그 다음 중독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들은 고통을 지속시킬 따름이다. 방어는 자신의 통제력 상실에 대해 더 수치스럽게 느끼도록 만들 뿐이다. 자, 방어를 한다는 것은 뭔가요? 자, 중독도 방어적인 형태의 하나입니다. 어떤 것을 계속 하고 또 하고 그런 중독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하는 행위가 자기를 계속 자기의 자존감을 계속 낮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멈춰서 이것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에 대해서 진실로 마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내 머릿속으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만 머릿속에 대답이고 해답이고 실제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계속하는 목적이 뭐예요?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 진짜로 맞는가 한 번만 더 질문하면 내가 지금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가 결정이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노력해 볼 방향성이 어떠한가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의 고통을 지속시킨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내 고통을 지속시키는 보호하는 행동이 뭔데요? 어디에서 나왔는데요? 내 생각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내 고통의 범주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한대요. 그러면 나는 뭐를 먼저 경험해요? 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고통은 어때요? 이 고통은 나는 이겨낼 수 없는 무능력자,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지 방어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데 왜 도망갑니까? 인정하는 것부터 나는 경험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그 도망가는 동안에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요. 계획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들이 고통을 지속시키는 행동이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바람이 실제의 삶과 부합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멈춰서 물어봐야 되죠. 멈춰서 있는 현실을, 그 결과를, 내가 한 생각의 내가 한 생각이 행동으로 일어나서 그 반복적인 행위의 결과를 봐야죠. 자, 타라는 말합니다. 방어는 자신의 통제력 상실에 대해 더 수치스럽게 느끼도록 만들 뿐이다. 방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열등한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해야 방어를 하죠.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 직면하겠죠. 시타르타가 고통을 살아있는 존재의 필연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삶을 편안한 것으로 보던 그의 관점은 산산조각났다. 이제 사대문으로 인간의 생로병사를 경험하신 것을 얘기하시나 봐요. 시타르타는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셔서 아주 훌륭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 차기 대권 주자였죠. 그래서 왕께서, 정관왕이라는 왕께서 태자에게 아주 가장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항상 제일 좋은 것만 해줬죠. 훌륭하기도 하고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테니까. 그랬을 때 이제 시타르타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 성문의 사대문으로 생로병사를 궁궐 안에서 경험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항상 이 젊음이 유지되고 항상 기쁨과 행복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삶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이제 그 고뇌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28살 때 출가를 하셨죠. 성을 떠나서 어떤 수행자, 고행자의 길로 접어드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삶은 편안한 것으로 보던 왕자 시절에 그 관점이 생로병사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로병사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산산조각 났다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그런 고통의 직면에서 어떻게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쾌락에 집착하거나 어떤 경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변화하는 삶의 흐름에 자신을 완전하게 맡긴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을 대면하는 것은 고통 속에 자신을 가두는 분리된 자기의 망상을 대응하는 대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가능해진다라고 하시네요. 자, 쾌락에 집착하거나 어떤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을까? 고통으로부터, 생로병사라는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난, 분리된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난 그 망상이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가능해진다라고 말하네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써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고통과 생로병사에서 오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5번째 질문. 내면의 괴물과 만났을 때 멈추는 기술은 무엇인가? 자, 내면의 괴물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를 끊임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나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만 할 것 같은 이 인생에서 그냥 이 순간을 즐기면 안 될 것 같은, 나만 뒤처질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무언가로 이끄는, 이것을 이제 내면의 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이라고도 본문에는 나오는데, 자, 아주 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가 피하려고 전 생일을 허비한 바로 그 느낌으로 되돌아가라. 자, 도망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야겠어요? 어린 시절 나를 혼내던 그 엄마, 어린 시절 계속 뒷자리에 벌을 세워둔 그 선생님과 그 교실 그 자리, 내 어떤 매듭이 묶여져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이겠죠. 진실에 의해 불타는 것보다 도망가는 것이 더 낫다고 믿고 우리는 행동해 왔다는 것이죠. 피하려고 할수록 어둠은 커진다. 자, 진실에 의해 불타는 것을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진실이 뭔데요?
나를 그냥 직면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요. 어떤 수행적인 관점에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왜 힘들어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이 무슨 나의 힘이 들어가요? 아무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것을 직면하는 것이 왜 우리는 그토록 힘든가? 무엇을 직면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사실에 뭘 씌워요?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씌워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은 발가 벗겨진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들고 거부당하고 외면당할 것 같은 그 주입된 자동 반응된 내 안에 아주 깊숙이 무의식에 저장된 그것이 뭔지 모르는 그 불안이 튀어오를까봐 도저히 무서워서 못 보는 거죠. 실제로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괴물, 용, 그거 진짜로 존재하면 내가 불타 죽을 수 있겠지만은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가 만들었어요? 내 상상과 생각과 내 내적 이미지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보는 거, 내 생각을 직면하면 아 그랬네, 아니네 이것으로 노연하게 되는 거지. 내 내면의 괴물과 한바탕 싸워서 괴물을 굴복시켜서 내가 거기에서 노연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 허상임을 보니까 노연하는 거잖아요.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 있고 아침 이슬 같은 것인 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럴 만한 힘을 누가 줬어요? 정말 그 내 내면의 괴물, 그 용이 정말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입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그것에 부여해준 나의 또 다른 자아, 그 용이라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은 그 용이라는 거, 이 괴물, 내면의 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엄마 모습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어떤 환경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귀신인 줄 알았는데, 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만든 내 모습. 자, 그러니까 나를 직면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할 수 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피할수록 두려움은 커진다. 정신적 분주함과 끊임없는 활동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 방도가 없다. 자, 도망 다니는데 내가 지금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지 어떤 상태로 그 사람이 쫓아오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내 어떤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동안에는 실제 경험하는 것을 알 방도가 없겠죠. 내면의 괴물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가?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 싸우거나 도망가는 대신 괴물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최근 시달리고 고통스러웠던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가능한 생생하게 떠올려보라. 한번 떠올려보세요. 생생하게.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마치 나를 혼내는 아빠 같았어.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옛날에 그렇게 뒤에서 수근거리는 내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킬 때 그 모습 같았어. 라는 식으로 내 지금 최근에 겪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떠올린 것이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로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말고 실제 그들을 봤는가, 내 생각이 일으키는 환상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는 질의 짐작한 모습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아닌가 한번 천천히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읽어볼게요. 강렬한 그 느낌 한가운데 멈춰서 아무것도 행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진행되고 있으세요? 마치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영원히 도태되거나 소외될 것 같으세요? 자, 어떨 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계속 타라의 안내를 받아볼게요. 멈춤 훈련을 처음 할 때는 수년간 행동을 좌우했던 원초적 느낌에 쉽게 휘말릴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 번 했다고 안 된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너무나 우리는 오랫동안 흡습되어 있어요. 뭐에? 두려움과 공포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한테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 자신을 좀 기다려줘야 되죠. 안전한 장소를 찾아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의식적으로 이완하면서 시작하면 도움이 된대요. 그렇게 꼭 해보세요. 자, 안전한 장소. 어떤 방이나 어떤 환경적인 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제안 드릴 때는, 따뜻한, 커피 좋아하시면, 커피를 이렇게 타서 커피 잔을 만지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심신의 안전을 좀 느끼게 돼요. 그렇게 따뜻하게 된 커피 잔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 손난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느끼면서 그 온도를 내가 가만히 그 온도에 깨어서 그 온도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 순간 나의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어디로 몸을 움직여서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점차 편안해진다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에 있었던 것을 그려보면서 훈련하는 시각화 훈련이 유용하다라고 타라는 조언하네요. 자, 멈춘 훈련을 할 때 나갈수록 멈춤 훈련을 해 나갈수록 견딜만 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으며 편안해졌을 때 목과 가슴이 천천히 넓게 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의 느낌이 일어난다.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고 타라는 얘기합니다. 자, 이 멈춤 훈련할 때 여기 몸에 대한 표현들, 목과 가슴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은 느낌들, 이제 이것을 유진의 포커싱 기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도 나중에 이제 심리치유적인 우리 대중 모임을 할 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몸과 마음은 하나죠. 긴장을 하면 마음이 긴장하는 거지만 손바닥에 땀이 나거나 가슴에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명상 안내를 할 때 이제 어깨에 의식을 두거나 천천히 내 호흡에 의식을 두면 내 마음이 찬찬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깨나 호흡은 몸이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 가라앉나요? 그런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자, 마음보다는 몸이 더 지금 이 순간에 있을 가능성? 지금 이 순간에 있죠, 몸이. 마음은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몸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사념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떤 마음 공부에 4가지 생각 염자거든요. 4가지 생각을 두는 그 관이라는 거 볼관자죠. 4가지 생각을 두고 보는 거, 알아차리는 것이 심수신법인데, 몸 신자, 신수 느낌, 마음심 법, 이제 법은 어떤 진리겠죠. 이랬을 때 몸부터 관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 현재에 깨어있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흡관부터 시작하고 몸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듯이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안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하고 오래된 전통적인 기법 중에 하나의 지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졌는가를 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저녁에 좀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있어요.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이 몸을 알아차리는 것을 침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알아차리면서 내 호흡으로 계속 돌아오고 다시 몸 알아차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숙면에 도움이 되는데 한 번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꾸준히 하면서 내 의식이 몸에 끼어있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불면증에 도움이 실제로 됩니다. 약은 계속 복용량을 늘려야 되고 수면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알아차림, 이 몸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면서 불면증을 차근차근히 고쳐나가면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내 생활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좋아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자, 내 깊은 슬픔의 느낌이 일어나는 거,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 울고, 막 자기를 연민하고, 막 한탄하고 이런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내 내면에서 잔잔하게 정말로 애잔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연민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막 소리치면서 울고 막 가슴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나는 이렇게 고생을 했나 희생을 했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순간의 감정의 어떤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은 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의 어떤 상태 개선에 감정적인 안정감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여지니까 나를 계속 나의 아픔을 알아차려주고 봐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세로 계속 봐주고 하는 거. 너무 감정적으로 막 울고 막 감정을 막 표출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좀 견뎌보세요. 그러면서 잔잔하게 자기를 지켜내고 묵묵히 자기를 침묵 가운데서 자기하고 있어보고 계속 그런 조금 어둡고 미진한 시간을 견뎌보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도움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깊은 곳에서 사랑을 원하는 무기력한 존재일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타라는 트랜스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나타난다. 자, 트랜스는 뭐예요? 나의 신념이 묶여있는 상태죠. 무가치함에 신념이 묶여있지 실제로 내가 거기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게 묶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선택 가능한 대안이 늘어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게 싫다고 하면 다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 가능성이 넓어지는 이유는 내 생각, 내 범주 안에서 나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는 범주 안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확장된 의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선택이 넓어지겠죠. 당연히. 나는 딱 이거야 하면서 내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그것만 보이겠는데 딱 이거야 아니야 이것도 아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하면서 그 상황을 좀 견뎌내보면 있는 것을 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을 좀 있는 것으로 보면 내 생각에서 좀 놓여나겠잖아요. 그러면 선택이나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 좀 더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자동 반응의 습관을 깨트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입니다. 점차 자신이 어떤 얘기에 덫에 걸려 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의 멈춤과 근본적 수용에 대한 개방성을 훈련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교착 상태에서 둘 다 자유롭게 할 잠재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마음 공부나 어떤 심리 치유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들과의 관계, 부모님과 관계, 부부 관계, 지인 관계,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들 이런 관계에서 좀 노연하고 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만 해서 그런 상황들이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요. 자, 나만 하니까 도움이 안 될까요? 아니면 또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나만 하면 내가 다 저 사람 받아줘야 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해줘야 되니까 왠지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 줄다리기를 두 사람이 합니다. 줄다리기에서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줄을 놓으면 나는 자유로워져요. 나만 자유로워지나요? 저 사람도 힘이 탁 빠지잖아요. 저 사람은 물론 줄을 잡고 있고 나는 줄을 놨어요. 하지만 내가 줄을 놓음으로써 저 사람도 편해지고 나도 편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더 자유롭게 되는 것은 누구예요? 나죠. 나는 줄까지 놓았지만 저 사람은 줄을 잡고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 있어요. 힘이 들어가 있지만 이 팽팽한 긴장감에서는 둘 다 노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노력해서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로 경험을 하면 우리 둘 다 노연하고 이 고통스러운 교착 상태, 계속 긴장 상태에서 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잠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둘 다 반드시 자유로워진다? 아니죠. 둘 다 반드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은 판단과 오해의 악순환은 멈출 수 있고 무의식적인 신념과 느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대요. 멈춤이 반드시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해결책에 예외 없이 도움이 된다고 타라가 거의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건, 두 사람이 긴장하는 것, 두 사람이 불편한 건데 한 사람이 편해지는데 저 사람은 계속해서 불편할 것인가? 그 불편함은 자기의 몫이고 우리 둘 관계에서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내가 놓여놨듯이 저 사람도 편안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 사람도 돌이켜서 생각해 볼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의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을 높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질 거라고 보여져요.